삼국시대 220, 280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한나라가 쇠퇴하고 천하가 위만, 촉한, 슈만 세 나라로 분열되었지요. 221년 한실 부흥을 꿈꾸던 유비는 중국 서남부 오늘날의 쓰촨을 중심으로 해서 즉위하여 촉한을 세우며 삼국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 관우, 장비, 조운, 방통, 법정 등 걸출한 인재들을 보유하고도 촉한은 흔히 삼국 중 가장 약한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불과 반세기도 채우지 못한 촉한은 결국 263년 조위에게 멸망당하며 수많은 아쉬움과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와 오에 비해 촉한은 출발부터 불리했습니다. 조조는 수십 년간의 전쟁 끝에 북방을 장악하고 광대한 영토와 인구 그리고 견고한 정치 군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손권은 강동의 부유한 지역과 천혜의 요새 같은 지형을 기반으로 뛰어난 수군과 정예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반면 유비는 평생을 떠돌며 안정적인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때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했다가 익주와 형주의 일부를 차지했지만 그 영향력은 두 세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장수와 책사들의 도움으로 유망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촉한은 전략적 실수, 내부 분열, 인재 부족으로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번 삼국의 지혜 영상에서는 촉한이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형주의 상실과 이릉 전투의 패배, 인재 부족과 내부 갈등, 끊임없는 북벌, 그리고 천시지리 인화의 부재까지 나아가 삼국지연애가 그려낸 촉한의 이미지와 실제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며 한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 리더십, 내부 결속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형주의 상실 촉한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 삼국시대 당시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형주는 경제와 교역의 중심지이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북쪽의 조위, 동쪽의 오나라, 서남쪽의 촉한을 연결하는 지점으로서 형주는 각 세력이 천하를 다투거나 방어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제갈량의 융중대책에서도 형주와 익주는 한실을 부흥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양대 거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형주는 풍부한 곡식과 인구, 인재를 갖춘 땅이었기에 촉한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형주는 삼국 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이었습니다. 형주를 차지한 촉한은 북진하여 조이를 압박하거나 동호와 연합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형주를 잃으면 촉한은 고립되어 영토 확장이 불가능해지고 조이나 동호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주는 삼국시대 내내 각 세력이 치열하게 다투는 전략적 요지였고, 특히 219년 관우가 형주를 잃은 사건은 촉한의 몰락을 재촉한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219년 유비가 익주와 형주의 일부를 손에 넣은 뒤 관우에게 형주를 맡겼습니다. 충성과 무예가 뛰어난 관우에게는 융중대책을 실현할 든든한 전초기지를 지킬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판단 실수와 관우의 성격적 한계는 결국 번성 전투에서의 참패와 함께 형주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번성 전투에서 관우는 조위를 공격해 세력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초반에는 우금 등을 격파하며 크게 승리했지만 지나친 자만과 오나라의 위협을 간과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손권은 이 기회를 노려 조위와 비밀리에 손잡고 형주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오나라 명장 여몽은 관우가 번성에 병력을 집중한 틈을 타 기습을 감행했고 형주는 단숨에 함락되었습니다. 관우는 양면 공격을 막지 못하고 포로가 된 뒤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촉한의 치명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전략 요충지 상실, 형주를 잃은 촉한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북진이나 동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군사력 손실, 수만 명의 정예병사가 전멸하거나 오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초고 관계 악화, 원래도 미묘했던 초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이후 끊임없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나라의 세력 강화, 형주를 차지한 손권은 촉한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며 위상까지 높였습니다. 관우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 실패가 아니라 그의 성격적 결함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자만심이 강하고 외교에 서툴렀습니다. 손권의 혼인 제안을 무시하며 오나라를 깔보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손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병력 배치에서도 무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번성전선에 과도하게 병력을 집중한 탓에 형주가 허술해졌고 여몽에게 기습을 허용했습니다. 조위와 오나라가
손을 잡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관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비 또한 최고 지도자로서 관우를 지나치게 신임하며 전략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조이와 오나라의 동맹 움직임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고 형주 방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안일한 태도와 결단력, 부족은 족한에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제갈량 역시 형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과 지휘 체계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의 융중 대책은 형주와 익주를 모두 확보해야 천하 통일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지만 실행 단계에서 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주 상실은 관우 개인의 실패이자 촉한 전체의 리더십 실패였습니다. 형주는 단순한 군사 요충지가 아니라 촉한의 장기 전략의 핵심적인 땅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후일 북벌을 추진하며 형주를 잃지 않았다면 보급 문제로 이토록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형주가 제공하던 군수 인재 기반이 사라지면서 촉한은 북벌에서 번번이 고전했고 동호와의 연합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형주의 상실은 군사적 패배를 넘어 촉한을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길로 내몬 전략적 치명타였습니다. 이는 촉한이 삼국 중 가장 먼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2. 이릉전투의 패배. 두 번째 치명타. 219년에 형주를 상실한 촉한은 전략적 거점을 잃었을 뿐 아니라 오모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관우가 손권에게 참수당하자 유비는 깊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오나라를 정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감정에 치우친 선택이었으며 제갈량과 조은을 비롯한 신하들의 간언은 묵살당했습니다. 제갈량은 당시 촉한의 국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오나라와의 전쟁은 무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손권과 손을 잡고 북쪽의 위나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비는 형제애와 복수심에 휘둘려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촉한은 내부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서 동호와의 대규모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22년 유비는 친히 7만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를 공격합니다. 초반에는 협구와 이구 등지를 함락시키며 기세를 올렸지만 동호는 젊은 명장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방어를 강화합니다. 육손은 촉군의 강세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장기전에 돌입하며 결전을 피하고 유비의 실수를 기다렸습니다. 유비는 군영을 숲속에 700리나 늘어뜨려 설치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는 불길이 번지기 쉬운 지형으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군사들의 사기는 점차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222년 여름 육손은 화공을 단행합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촉군 진영 전체를 휩쓸었고 유비의 군대는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예병과 장수들이 불길 속에서 전사하거나 흩어졌으며 유비 자신도 간신히 조은의 호의를 받아 백제성으로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로 촉한의 군사적 기반은 크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릉전투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군사력의 소멸, 촉한의 정예 병력과 장수들이 대부분 전멸하여 이후 대규모 원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기저하와 군심 동요, 참패로 인해 백성과 군사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유비 역시 충격과 병세로 223년에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외교적 고립, 촉한과 오나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제갈량은 위나라의 맞설 동맹을 잃고 고립되었습니다. 국가 운영 부담가 중 유비 사후 어린 유선, 이 즉위하면서 제갈량은 내정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북벌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릉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 패배가 아니라 촉한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두 번째 치명타였습니다. 그 원인은 유비의 감정적 판단, 전략적 오판, 그리고 육손의 탁월한 인내와 전술적 통찰에 있었습니다. 형주의 상실과 이릉의 참패, 이 두 사건은 촉한이 천하 3분의 주도권을 영영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3. 인재 부족과 내부 분열 초기에 촉한은 뛰어난 인재 집단을 보유하여 위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 관우, 장비, 조은, 방통, 법정, 마량 등 걸출한 장수와 모사를 얻어 한실 부흥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갈량은 정치와 군사의 두루능에 촉한의 영혼이라 불렸고 관우와 장비는 무력과 충성심으로 유비의 양팔이 되었습니다. 조은은 용맹과 전장 경험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방통과 법정은 전략적 수완으로 익주 정복과 내정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전쟁과 전략적 실수로 인해 인재들이 연이어 잃어버렸습니다. 방통은
익주 전역에서 전사했고 법정도 220년에 요절했습니다. 관우는 번성 전투에서 패배 후 오나라에 참수당했으며 장비마저도 부하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로써 촉하는 핵심 인재를 잇따라 상실했고 223년 유비마저 세상을 떠나자 제갈량과 어린 황제 유선 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유비 사후 새로운 세대의 인물들은 선대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유는 유능한 장수였지만 북벌에 치중해 전체 정세를 장악하지 못했고 비위와 상환도 재능은 있었지만 대세를 바꿀 만큼의 역량은 없었습니다. 인재 부족에 더해 재정난과 군사력 약화가 겹치면서 촉하는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촉한 내부는 출신 배경과 이해관계, 정치적 노선의 차이로 여러 파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비 계열, 제갈량, 조운, 관우, 장비, 마량, 왕평, 산홍, 미축, 손간 등이 포함되며 유비 사후 제갈량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우 장비가 잇따라 전사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관우 계열, 관평 장남과 종창, 요화, 미방, 부사인 등이 있었으나 관우가 전사한 뒤 빠르게 와해되었습니다. 이엄 계열 익주, 이엄, 엄한, 오해 등이 중심이었으며 대체로 문신 위주로 무장은 드물었고 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갈량과 자주 대립해 내분을 심화시켰습니다. 황충마초 계열, 두 사람 모두 명장이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마초는 서량 출신이라는 배경 탓에 촉군 주류와 잘 융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파벌 갈등은 촉한이 힘을 모아 외적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갈량은 평생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 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실패했습니다. 234년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무능한 유선이 황제로 남으면서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환관과 외척 세력이 득세하며 국정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반면 위와 우는 훨씬 풍부한 인재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위는 넓은 영토와 인구 덕분에 순욱, 곽가, 가후 같은 책사와 장료, 허저, 장합 등의 같은 명장을 배출했습니다. 오 또한 주유, 육손, 여몽, 고웅 등 뛰어난 인재를 보유했고 강력한 수군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촉하는 영토와 인구가 제한적이어서 인재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초창기 핵심 인재들이 잇따라 전사하거나 요절하자 제갈량이 거의 홀로 국정을 책임져야 했고 그마저도 과로로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재 부족과 내부 분열은 결국 촉한을 약화시키고 조기 멸망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4. 북벌 쇠약으로 이어진 전략적 실수 223년 유비가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난 후 촉한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의 아들 유선 한겨우 17세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며 국가를 이끌 만한 자질이 부족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유비가 임종시 유선을 보필해달라 부탁했던 제갈량에게 전적으로 돌아갔다. 제갈량은 충성심과 한 왕조 부흥의 꿈을 품고 내정을 정비하고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릉대전 패배 이후 정예군과 뛰어난 장수들을 잃은 촉한은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제갈량은 촉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곧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한 왕조를 재건하고 천하통일을 이루기 위해 제갈량은 강대한 위나라를 목표로 한 북벌을 단행했다. 223년부터 234년까지 총 5차례의 북벌을 실시하며 영토 확장, 위나라 견제, 촉한의 입지 강화 등을 노렸으나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국가를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촉한은 이미 형주를 잃고 오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인재 부족과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소극적인 방어만으론 촉한이 고립될 뿐이라 판단 공격 전략을 고수했다. 하지만 제한된 국력과 험준한 지형, 위나라의 완강한 방어로 인해 북벌은 결국 막대한 부담이 되었고 재정 군사력 민심을 심각하게 소모시켰다. 북벌의 주요 결과와 한계. 재정과 인력의 소모 전쟁은 막대한 재정, 군량, 병력을 필요로 했다. 영토가 협소하고 익주 중심, 인구와 자원이 부족한 촉한은 장기전을 버틸 수 없었다. 매번 수만 명의 병력과 엄청난 양의 군량이 소모되었고 험난한 관중 융서 지역 원정은 비용을 더욱 증가시켰다. 촉구는 정예였으나 손실을 보충할 방법이 없어 국고와 민생이 동시에 피폐해졌다. 제갈량의 과중한 부담과 내정 약화 제갈량은 군사 지휘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까지 모두 떠맡아야 했다. 북벌과 동시에 내정, 안정, 파벌 관리, 오나라와의 외교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소모되었다. 결국 234년 다섯 번째 북벌 도중 오장원에서 과로로 세상을 떠나면서 촉하는 지도력을 상실했다. 무능한 유서는 제갈량의 전략을 이어가지 못했고 내정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전략적 성과 부족 제갈량은 일부 전과를 올려 관중 융서 지역 일부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위나라의 사마이는 철저한 수비 전략, 즉 이 일대로 아이다로 전술로 촉군을 소모시키면서 정면전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촉군은 큰 피해만 입고 의미 있는 진전을 얻지 못했다. 내정 강화와 오나라 연합 기회 상실, 만약 제갈량이 내정을 안정시키고 오나라와의 동맹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위나라 견제에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벌에 지나치게 매달린 탓에 국력은 소모되었고 외교적 기회마저 잃었다. 북벌의 전략적 실수 내정보다 북벌의 과도한 집중 촉하는 이미 이른 패배, 이후 국력이 소진되고 내분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대규모 원정을 강행했다. 이는 무리한 선택이었다. 인재 활용, 부족 강유, 비애, 장환 등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으나 제갈량은 대부분을 직접 맡아 처리하며 그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그의 사후 촉하는 곧바로 지도력 공백에 빠졌다. 손실 보충을 위한 장기적 대책 부재, 지속된 전쟁으로 병력과 재정은 바닥났지만 이를 메울 장기적 계획이 없었다. 익주의 지형과 인구 규모는 애초에 장기전을 버티기에 불리했는데 이를 보완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사마의 대응 전략 부족. 사마이가 수비로 촉군을 지치게 할 때 제갈량은 보다 유연한 전략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정면 공격에 집착했다. 작은 전술적 승리조차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다. 결국 제갈량의 북벌은 그의 충성과 지략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촉한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멸망을 앞당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제갈량 사후 촉한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마침내 263년 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5. 천시딘지 지리 인화연의 부재. 천시딘지, 즉 시대적 기회와 역사적 상황은 한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촉한은 바로 이 요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 220, 280년 후한이 쇠퇴하고 나라가 3분된 혼란기였다. 조위, 동호, 촉한이 각축을 벌였지만 이 중에서 촉한은 두 강적에 비해 유리한 시기를 잡지 못했다. 조조가 이끄는 조위는 일찍이 한 왕조를 장악하고 정치 군사적 주도권을 북방에서 확립하며 천하의 패권적 위치를 차지했다. 동호 또한 손권의 영도 아래 장강 동쪽의 험준한 지형과 강력한 수군의 이점을 활용해 장기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촉한은 출발 자체가 불리했다. 유비는 한 왕실의 후손이라는 명분과 한실 부흥의 이상을 품었으나 평생을 떠돌며 안정된 영토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한때 형주의 유표를 의지하다가 일주와 일부 형주를 차지했지만 그 영향력은 조위와 동호보다 약했다. 221년 유비가 황제를 칭했을 때 조위와 동호는 이미 굳건한 체제를 구축한 상태였다. 이에 비해 촉한은 아직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다. 특히 219년 형주 상실과 222년 이릉대전 참패는 촉한을 수세로 몰아넣었으며 영토 확장이나 내실을 다질 기회를 잃게 했다. 223년 유비가 사망한 뒤 무능한 후계자 유선아도 이주기하면서 촉한은 곧바로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제갈량이 온 힘을 다해 국정을 이끌었으나 이미 상실한 시운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223, 234년까지 이어진 북벌은 그의 전략적 수완을 보여주었지만 조위의 사마이가 철저한 수비 전략을 구사한 탓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천시를 잃은 촉한은 천하를 다투기는커녕 점점 두 강국에 압박당하며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지리대 또한 촉한의 약점이었다. 촉한의 중심지는 오늘날 사천성에 해당하는 익주였다. 산악과 협곡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자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대외 확장과 장기전에 있어 치명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었다. 지형적 한계 익주의 험난한 산악과 열악한 교통망은 병력과 군량의 수송을 어렵게 했다. 제갈량의 북벌이 아무리 치밀했어도 보급선의 취약함 탓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험로와 가혹한 기후로 인해 촉군은 전투 이전에 이미 소모가 심각했다. 반대로 조위는 북방의 광대한 영토와 잘 정비된 교통망, 풍부한 자원 덕분에 장기전을 버틸 수 있었고 동호는 장강 수로를 기반으로
수군과 물류를 장악했다. 제한된 자원 익주는 비옥한 땅이었으나 인구가 적고 자원도 제한적이었다. 인구 부족은 곧 군사력과 인재풀의 한계를 의미했다. 무기 제작에 필요한 철, 동, 목재 등의 자원도 충분치 않았다. 조위는 광활한 평야와 풍부한 곡창지대를 바탕으로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했고, 동호 역시 농업과 수산업 자원에 의존해 장기적인 국력 유지를 할 수 있었다. 형주의 상실, 치명적인 지리적 손실. 219년 형주를 동호에 빼앗긴 사건은 촉한의 가장 큰 지리적 손실이었다. 형주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자원지로 제갈량의 용중대체가 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었다. 그러나 관우의 교만과 유비의 방임으로 인해 형주를 잃으면서 촉한은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경제 군사적 기반도 크게 약화되었다. 훗날 북벌에서 제갈량은 항상 군량 부족에 시달리며 형주 상실을 통한 뼈아픈 한계를 토로했다. 인원인, 즉 내부 단결과 사회적 화합 역시 촉한이 결여한 요소였다. 초기에는 걸출한 인재와 충성심 강한 장수들이 있었으나 곧 파벌 다툼과 불화로 무너졌다. 내부 분열 촉한에는 유비 계열, 관우 계열, 익주 기반의 이엄 계열 등 다양한 파벌이 존재했다. 제갈량은 최대한 통합을 시도했으나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다. 234년 제갈량 사망 후 무능한 유서는 정치를 환관, 황후 등에게 맡기며 국정은 혼란에 빠졌다. 무능한 군주아두라 불린 유서는 능력이 부족해 국가 위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제갈량에게 의존하면서도 배우지 못했고 사후에는 환관과 무능한 신하들에게 권력을 내줬다. 반대로 조이는 사마의 가문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했고 동호는 손권이 장기간 유능한 통치를 이어갔다. 민심 상실 잦은 전쟁과 북벌로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다. 무거운 세금, 과도한 부역, 잦은 기근은 민심을 이반시켰다. 제갈량조차도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유서는 더욱 민심을 수습할 능력이 없었다. 반면 조이와 동호는 상대적으로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덕에 백성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촉한은 천시 지리 인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263년 조유의 공격에 무너져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가 되었다.